오늘 역사에 대한 제2강으로 주제가 보면 창피한 한국 역사, 주변부 삼류 역사부터 오늘날 좌파 역사관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화하는데, 제가 일부에서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단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국 옆에서 이렇게 지형지물적인 문제 때문에 별도로 나라나 이런 말들을 가지게 됐고, 중국이 귀찮아서 점령을 안 하고 그냥 속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중국이 점령해서 직접 지배했으면 한국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만주라는, 그야말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만주는 중국 밖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만주가 중국의 역사에 편성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 부분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버려놓고 있고, 사실은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면서, 여진족이 그러면서 만주라는 게 중국 역사에 들어가게 됐지, 그전에는 만주는 중국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 사람들, 여진족, 거란 이런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조선 사람하고 살던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주가 험난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기온도 사람 살기에 불편하니까 내버려 뒀고, 그러니까 이 만주를 지나서 오는, 그것도 압록강, 두만강을 지나서 오는 한국은 유지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보면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을 갖다가 과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식민지로 만들었지요. 그전에는 대만에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동남아 계열과 가까운 만주 원주민이 살았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이 동인도 회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오다가 보니까 만주라는 섬이 나름 크거든요. 그래서 지배해서 처음에 만주에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뒀어요. 그런데 중국의 명나라를 복원하자라고 주장하는 해적왕이 있었어요.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 청나라 정부한테 쫓겨가. 명나라를 회복하자니까 한족이니까 이렇게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쫓아내고 거기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중국에 항복하면서 청나라에 그 뒤에 또다시 만주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주는 그야말로 도로도 제대로 없고 하긴 인프라가, 아예 통치 인프라가 안 갖춰준 섬이었어요. 이 산이 높고 그런데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기면서 뺏은 것이 만주예요. 그래서 만주와 한국이 지금 1910년에 합방되기 이전에, 한참 전에 만주가 먼저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기반도 없는 만주에다가 당시 대학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제국대학이, 이 타이페이 대학이 지금 일본의 제국대학이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만주가 오늘 현대의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한국의 역사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역사를 나눌 때 처음에는 구석기 시대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원전 70만 년 전에서 기원전 만년까지가 구석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인류의 역사 흔적이 9,500년, 6,500년 이럴 때 처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그거는 만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가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까지가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철기도 없고 청동기도 없던 신석기 시대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는 이제 상고시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는 청동기, 철기 시대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기원전 30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부족 국가를 만들고
성업국가를 만들어가 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피라미드를 3,500년경부터 만들었다라는 부분, 이건 지금 인간의 지혜로서 좀 비어있는 공간이다. 왜 그런가라는 부분은 기존의 역사로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자, 고조선은 이제 한 서기 700년 전부터 등장을 합니다. 기원전 700년, 서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가 기원전 300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원 후 300년까지가 철기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현대적인 문명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철기라는 거죠. 청동기보다 철기가 더 세잖아요. 청동은 이렇게 무르고 이 쇠가 제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구가 활성화되고 전쟁에서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정복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거치는 시대에 처음에는 고조선이 있다가 고조선이 망하고 유난조선이라고 중국계 유민들이 와서 이 유난조선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는 이 동해 옥저라고 있었는데 강릉 그 속초 쪽에 그거는 그야말로 부족촌이라고 봐야 돼. 그건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계가 부여를 세웠지요. 고조선 다음에 부여가 등장하는데 기원전 3세기에 그 부여는 한국의 역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중국에서 쫓겨난 민족이 이 살기 험난한 곳으로 와가지고 부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쪽에는 사만이라고 해가지고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지금 김해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남쪽까지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그때 살짝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 때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가 자, 기원 한 1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게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의 중세시대라고 봐야 되는 게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 시대까지. 그래서 한국에도 남북국이 있었다면서 남쪽에는 고려가 있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는데 발해라는 부분을 최근에 보면 거의 한국 나라처럼 이야기하는데 발해는 말갈, 여진 이런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가 세운 나라지 고구려의 후예들이 망한 다음에 만들었던 나라라고 주장하기에는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남한에는 신라가 망하고 후백제, 후고구려. 그래서 거기에 궁예가 흔히 관심법 하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들어서 나중에 태봉이라고 하는데 그 후고구려는 지금 철원 땅에서 만들어졌죠. 철원. 자, 그리고 이제 왕건이 후백제를 처음에 없애고 태봉을 없애면서 이제 고려를 세웠습니다. 상당히 오래 유지됐어요. 918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가, 그래서 고려가 역사가 좀 길다. 그 다음에 조선이 1392년에 시작해가지고 1910년에 망했으니까 조선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조선 500년이라고, 2조 5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남북한, 그러니까 1945년 일제 패망 이후부터 남북한이 대립하는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명의 본거지, 우리 여기에서 이제 동쪽의 나와바리에서는 황하유역이 문명의 본거지예요. 그 문명의 본거지에서 너무나 변두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변두리적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사상적 체계를 가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수렵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까지 들어왔겠지요. 그랬다가 일부는 일본으로 배 타고 떠났을 거고 배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주저앉았는데 한국의 지형이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지 않습니까? 또 만주라는 저 험난한 곳을 통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인구가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굉장히 더뎠고 이곳 중에서 땅이 좀 이렇게 평야가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지금 위례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 몽촌토성 있잖아요. 저기 송파.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게, 그게 당시에 보면 농사가 제일 잘 되는 평탄한 지역이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보면 고구려라는 거는 이제 만주에서 고구려의 역사적 그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평양도 나중에 고구려가 남하해서 평양을 수도로 삼았는데 위로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고구려도 사실상 보면 다민족 국가였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썼던 말을 썼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에 한반도 남쪽, 특히 전라도 쪽에 보면 광주 밑으로 보면 백제의 역사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백제는 위례성, 그리고 뭡니까? 웅진, 그리고 사비. 웅진이 공주고 사비가 부여지요. 그러니까 백제의 역사는 저 충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저 전라도 지역이 백제였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 뭡니까? 저기 삼국 서로 전쟁하는 영화 있지요. 황산벌. 예. 근데 보면 막 사투리를 쓰고 하는데 진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가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고분이 엄청나게 발견되어 있어요. 한국의 역사학계는 국뽕에서 그걸 덮어놓고 있어요. 일본이 봉분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무덤을 만드는데 그쪽에서 지역을 다스리던 호족의 무덤이 발견되는데 그게 전부 일본식 봉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초중반기에. 그래서 일본의 그 학자들이 광개토항기를 발견해가지고 인나 일본 문술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육지로 건너왔다면 저는 물론 그거는 안 믿지만은 당시에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 사람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침략을 했고 또 수시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는 통치하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부분에서 전라도 부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백제 역사에서. 그러니까 백제라는 구역도 굉장히 적었던 거죠. 충청도의 일부죠. 충북도 백제가 아니었어요. 신라라고 하는 부분은 신라가 있는 오랫동안 그 뭡니까? 가야가 있었죠. 가야. 사만이 망하고 가야가 생겼잖아요. 건강 가야 무슨 뭐부터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는 경남 지역을 통치를 오랫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일대, 경북 일대를 통치했지 경남을 통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고구려를 뺀 신라나 백제는 규모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다. 처음에 부족 국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석탈현이 아래서 나왔니 이런 신화들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았다라는 것은 왕권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라고 봐야 되죠. 부족 국가의 연합이라고 보다가 나중에 이제 가야를 다 합병하면서부터 삼국시대 후반기부터 신라가 힘이 커져가지고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치고 그 다음에는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쳐가지고 땅 나눠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와가지고 고구려가 사라진 다음에 당시 고구려의 영역을 대부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평양 이후에 그 청천강 유역이 국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그게 평양 바로 위에요. 그리고 백제도 한동안에 이 중국에서 다스리려다가 귀찮아서 손 떼고 갔지요. 그런데 백제라는 것은 일본과의 단민족 국가일 가능성이 많고 일본의 천황이 백제에서 유래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일본의 과거의 역사도 굉장히 신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천황이. 그래서 1000년 이전의 일본의 역사를 보면 천황이라는 사람이 백제의 일부가 건너가 가지고 일본이 문화가 없을 때 문화를 하면서 이
왕이 되었다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백제가 망할 때 건강하구까지 일본이 구원군을 보내가지고 백제의 왕자하고 의자왕의 아들하고 일본군이 같이 마당연합군과 해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4세기 정도의 4, 5세기에 S체로 쓰여진 이 돌조각이 신라에서 나왔는데 그게 고구려에서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에서 쓰던 게 왜 신라에서 나왔냐? 신라가 처음에는 고구려의 속국처럼 되었던 게 아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관한 기존의 역사서가 허점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통일신라 이후의 역사부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시대의 역사는 이거는 그야말로 창작에 소설에 전설에 설화에 다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정신적인 통일성을 가져오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상적인 국가가 안 되거든요. 유럽의 중세시대에 보면 완전 유럽의 오랑캐들이 내려와가지고 서로마를 묵어버렸잖아요. 동로마는 그 터키의 이스탄불 옛날에 이 비잔티움 거기를 중심으로 겨우 버텼고 그러면 이 서로마의 프랑크 왕국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게르만족의 일파라고 봐야 되는 사람이 프랑스 지역을 지배했고 게르만은 독일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가 기독교 신부들이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지 프랑크 왕을 기독교로 교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신부들이 이 프랑크 왕국을 이 교황을 믿는 나라로 처음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 독일은 당시에 신부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독일은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개 나라로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개 나라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기독교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유럽에 이 나라라는 것이 완성되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는 어땠는가? 중국의 처음에 공자 논어 시대라는 게 기원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공자 논어처럼 당시의 중국의 가치관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겠는가?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후세의 유학자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중국에 들어간 가치 체계가 뭐냐? 불교예요. 불교가 중국의 한나라, 진나라부터 이 남북국 시대가 중국에서 한 2세기, 3세기에 진행되는데 거기 때 불교가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보면 이 중국의 곳곳에 석굴이 만들어지고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전파된 게 2세기 정도부터 해서 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전파돼서 중국에서 성녀들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한반도에서 소수리망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러는데 한 4세기 후반 정도, 5세기경에 이제 불교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불교나 기독교라는 부분이 유럽의 기독교 그리고 아시아의 불교라는 부분이 정신세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종교라는 것은 옳은 이야기를 하지 전쟁을 해서 남을 죽이고 그 남의 것을 뺏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중국에서 한국에까지 넘어와서 한국에서 한 4세기쯤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구려 사람이 다시 또 신라에 전파하고 그래서 신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라 경주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불국사 절이잖아요. 곳곳에 막 절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도 곳곳에 절터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백제 유적은 거의 절터가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도 보면 지금은 사라진 거대한 이 목조탑들이 있었다. 황룡사 터가 있다라고 하고 저기 뭡니까? 이 정엽인가 가도 거기에 또 백제의 큰 탑이 있었고 미륵사지 또 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나라의 왕권이라든지 체계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구성한 것은
그 나라 상층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통일시킬 수 있는 가치관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생기고 불교가 들어왔느냐, 불교가 들어와서 나라가 생겼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 이전에는 부족 국가 정도 하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정신세계를 통일하면서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나라 체계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국가의 성립과 종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요, 뭡니까? 마피아 때나 바이킹이죠. 바이킹이 왜 바이킹이라고 오늘날 유럽에서 거칠고 숭 놈, 네? 완전히 변두리에 거친 촌놈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종교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킹이라는 게 온 사방에 퍼져나가가지고 점령해서 죽이고 여자 빼들고 노예 만들어가지고 오고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저게 바이킹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왕국을 만드는 게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저게 왕국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없을 때는 왕국조차 만들지 못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키예프 공국이라는 게 키예프가 키우 우크라이나 수도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가 슬라브족들이 그게 이제 모스크바로 가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됐는데 그때 결정적으로는 러시아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가 올라가면서 슬라브족과 만나서 각종 정교회를 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나라의 탄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구려 신라 백제는 한마디로 노예 사회고 지금 한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간에 없었어요. 말도 제가 봤을 때는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달라가지고 통역사 정도 국경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통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끼리 막 서로 대화하고 하는 부분조차도 정말 그랬을까? 그것은 통일 신라 이후에 서로 간에 말들도 정리되지 않았을까 보고 그전에는 민족적 개념조차도 부재했으니까 남의 부족을 점령해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탈취하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백제도 없애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고 고구려는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발해가 생겼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왜 무슨 연합국가냐?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이 구분도 지금 역사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무엇이 여진족이고 무엇이 말갈족이고 무엇이 거란족인가? 아니 같은 말인가도 역사가 설명을 아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이 조선 사람하고 뒤섞여 있다가 발해가 되는 다민족 국가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신라가 통일되고 난 이후에 고려까지는 한국의 풍속이 굉장히 문란해졌습니다. 불교가 한국식으로 사모니즘화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왕을 돕는 시다바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와 있다 보니까 불교의 본산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신라나 고구려 때의 성풍속이라는 게 거의 엉망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들이 신라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성풍속이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어느 정도 교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의 구별이 성풍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라에도 보면 형제끼리 그 다음에 뭐 별별 그냥 동물의 왕국이었고 고구려도 동물의 왕국이었고 고려 때는 남녀가 같이 빨가벗고 목욕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려라는 부분이 불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사무질점화 되어버리면서 굉장히 문란한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고려를 다룬 영화를 보면 뭡니까? 쌍화점인가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문란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각종 시조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굉장히 문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신라의 뭡니까? 처용가. 그 불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란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부재한 시대였다. 불교가 거의 토속 기복신앙으로 되면서 샤머니즘화 되었다. 불교하고 샤머니즘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일본을 가서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이 변두리잖아요.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게 저게 도대체 무슨 종교입니까? 불교에 비슷한 일본의 토속 종교가 신토,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독자적으로 섬이라는 나라였고 외부가 일본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이 독자적으로 불교를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일본식 불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고려 말에 유학자가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고려 말에. 그래서 당시 고려 말이 중국의 명나라가 서던 시대였어요. 자, 명나라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원나라였잖아요. 원이 몽골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원장이라고 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황건적이에요. 그냥 도적대의 두목이 중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논어 명자 같은 양명학을 이 명나라의 일종의 학문으로 해서 유교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려 말에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정몽주 같은, 정몽주 있죠? 충신, 이성계 다 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유학을. 그러니까 그 유학의 관점에서 인의지신이라는 이런 문명화된 그런 지식의 관점에서 고려를 바라보면 이거는 동물의 왕국이 있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이런 거는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역성행령을 해서 조선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불교를 폐지시켰잖아요. 왜 불교를 폐지시켰는가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는 잘 다루지 않는데 불교를 폐지한 것은 그것은 불교가 원래 불교에 너무 벗어나가 고려는 막 불교에 매일 연등회를 하고 거기서 부패가 이루어지고 음란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중들이 다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유교를 갖다가 만들고 유교에 기반해서 경국대전이라는 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 한국 인구가 900만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에 한국 인구가 한 1,200~300만으로 늘어나다가 조선 초에 나중에 조선 중후반기를 지나면서 다시 1,0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1,600만 명, 1,700만 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조선의 기록들은 다 가짜 장부고 왜냐하면 가짜로 있는 것처럼 한 거고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잡아가지고 인구 조사를 1910년에 해보니까 근대적 인구 센서스 통계 조사가 처음으로 된 거죠. 한일 합방 직후에 1,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인구가 얼마였을까? 한 700~800만, 900만 이 정도 됐겠죠? 그러면 삼국시대 때는 인구가 얼마였을까? 고구려 신라 백제 합쳐서 다 한 500만도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기반을 두고 나라 사이즈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인구 지금 여태까지 여기 오기 전에 각각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요 1300만에서 시작해서 일본이 망할 때 조선 인구가 얼마에 육박해 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2,800만 명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때 3천만, 우리 어릴 때 4천만, 네? 그리고 나중에 5천만이 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 갈 때쯤에 급속하게 인구가 불어난 게 일제시대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선 500년 동안에 인구가 안 불어났을까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뭔가 유교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비국가로 전락했죠. 노예국가로. 그래서 조선의 노비가 총 한 70%까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소수의 양반들 한 5%가 70% 노비를 거느리면서 착취하는 국가였고, 당바 싸움에서 지면 다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성산문 뭐 이런 사람들, 가족들이 다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민들은 그 중간에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노예를 두면서 착취 국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평민들도 농노예요. 그래서 이런 착취 국가에 가니까 세금을 거둘 사람도 없고 군대를 갈 사람도 없은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한양 도성을 지키던 군대가 1000명도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그렇게 보면 이율곡이 이야기한 10만 양병설이 개뻥이죠. 10만 양병설을 했다가 조선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착취 국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 조선을 먹지 않은 것은 이거 물어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자 너네들은 우리 속국이야. 왕이 바뀔 때마다 허락을 받아. 고려 말부터 너네들은 우리 나와바리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요, 한국하고요, 중국 황제한테 가려고 비단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인삼이고, 싸들고 가면 중국의 황제는 금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안 왔으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황제의 체면 때문에 조선에서 사절이 주기적으로 중국에 가지요. 중국에 가면 중국 황제가 저놈들 갈 때 우리 체면이지 또 챙겨줘야 되니까 그만 좀 와서는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이념은 이제 조선 초기 빼놓고는 허울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교를 가지고 무슨 예속 논쟁을 벌이고 제사를 지내는 뭐 조선의 왕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그냥 유교라는 형식 하에서 노예 국가로 전락했고 중국은 먹을 것도 없는 조선이 사절을 보내면 귀찮아했고 일본에 한국이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여러 번 보냈지요. 일본이 왔다 갈 때마다 작살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면 안 가고 1년 막 이렇게 있다가 그게 동네마다 다 거쳐서 와요. 쓰시마부터 시작해가 대마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처음에는 뭡니까? 교토에 갔다가 나중에는 동경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마을에 머물면요. 그거 다 미겨 살리고 한다고 일본이 안 왔으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당시 보면 이렇게 허술한 나라였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민폐였다라고 생각하고 도엽성이 히데요시가 명나라가 구원병을 보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조선을 침략해서 했는데 그걸 침략한 거는 일본 내부의 사정이 골치가 아파서 그 사람이 막부가 되었는데 너무 달라드니까 조선에 끌고 가서 반쯤 다 죽여버려야 명나라까지 전쟁을 해가 그러려고 쳐들어왔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수신 장군 때문에 막았다라는 건 개뻥이고 명나라 구원병이 안 나왔으면 평양이 넘어갔잖아요. 조선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뭐 바다에서만 싸워가 이길 수 있습니까? 육군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묘효란이나 병자효란 때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서울에서 강화도 이거 좀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경복궁에서. 그런데 강화도까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빨리 청나라가 말을 몰고 강화도 입구 김포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배고파서 항복한 거 아닙니까?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요. 그래서 저기 청나라가 여진족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 1시간 거리 지금 같으면 그걸 도망을 못 가가지고 저 성남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한국의 실체다. 그래서 당시 유교가 무너지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뭐냐 하면 샤머니즘, 민간신앙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민간신앙이요. 불교도 민간신앙화 되었고 그래서 조선은 이념이 이미 무너져 버린 나라가 되었고 이념은 권력투쟁,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념이 무너지면
나라는 그냥 끝난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예민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중국에는 못 잊어 살리면 황건적이니 홍건적이니 해서 농노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의 왕조를 뒤집는데 조선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네? 이성계도 유교 문화를 받지 않았으면 반란을 못 일으켰을 거예요. 불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조선을 세웠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가치 체계가 이념이 사상이 일반 조선의 평민들한테는 없었고 사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굶지 않고 사는 것 이것만이 사상이다 보니까 조선이 500년을 갔다는 거예요. 왕조 중에 저렇게 허약한 왕조가 없었어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 굶어 죽었다는 거죠. 병 걸려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을 버텼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하는 주제가 주변부, 오랑캐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 조선의 민중이라는 민초라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킬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낙후되었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오늘날 보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나 이 친북 좌파들한테 저렇게 국민들이 쉽게 넘어가고 주식만 올려주면 다 만족하고 그런 게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학기술이 쇠퇴해버렸어요. 인간 샤머니즘이 번지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고구려보다도 과학기술이 더 쇠퇴되었고 중국의 청나라에 유럽의 과학기술이 들어와서 실학자들에 의해서 박지원, 박제가 같은 사람이 한국에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정약용 같은 사람이 하려 했지만 실패해버렸다. 왜? 과학기술이 들어오기를 지배층이 원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또 그렇게 천주교도들을 왜 죽였다고 보십니까? 한국에 기독교 가진 사상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다 죽여버리고 저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력도 없고 인구도 정체하고 조선 내내 인구 1000만 명 그리고 기독교 과학 실학도 다 거부하고 양반 지배 체제를 흔들까봐 지키는 데만 이렇게 몰두하고 조선 후반에 자연스럽게 격줄하고 상인 세력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산 국민들이 대부분 먹고 살라고 만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만주에 그친 땅이라도 그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차지하면. 그래서 조선 후반에 만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일제시대의 효과라는 것은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 망해버렸고요. 사법제도를 만들었지요. 원님이 곤장 때리고 지 맘대로 죽이다가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됐고 검사라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일본에 총리를 2번이나 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당장 잘하다가 쳐 죽여도 될 건데 일본 사람들이 여순, 하얼빈에서 여순까지 데려와서 변호사 시키고 그 다음에 판사 시키고 검사 시켜서 조사해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면회도 시켜줬잖아요. 그것도 좀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점에. 그 다음에 과학 문물이 들어갔고 토지 등기가 됐어요. 그 전에 토지 등기도 없었어요. 그냥 문서라고 있었지만은 토지 조사를 해서 등기를 했고 인구 조사를 해서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 확인했고 의료 시스템이 처음으로 제대로 도입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체제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학교를 갈 수 있게 국민학교라는 게 만들어졌고 세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그래서 신장로란 말이 일본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땅이라고 도로라고 신장로 우리 어릴 때 신장로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철도가 나아지고 그렇게 되고 서구적인 사회 시스템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라는 사람들, 당연히 나라가 망했으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주로 가서 나중에는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테러에 집중했지.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테러 말고 우리가 책에 나오는 주요 테러를 보면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부터 시작해서 10개가 안 돼요. 36년간에 제대로 된 테러가 10개가 안 되고 폭탄을 던지려 했는데 안 터져가지고 뭐 예? 일본에 가가지고 동경에 천황이 지나가는데 폭탄을 던지려 하다가 실패해서 잡혔다. 그것도 중요한 걸로 취급하려잖아요. 그래서 그 테러도 1930년 이후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 테러 좀 하고 이러다가 그때부터는 다 사라지고 뭐하냐? 거기 앉아서 상하이에서 장개석이가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돈을 대주니까 그 돈 먹으려고 서로 싸움질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나 소련이 이제 생기면서 퍼진 사상 체계는 한국 사람한테 뭔 줄 알아요?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좌파 이거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까지 저렇게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거는 임시정부의 근처에서 뭐 어열단부터 시작해서 싸운 사람들, 또 아니면 김일성이처럼 소련군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 중국의 팔로군에 들어가서 일본군하고 싸운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그야말로 민족주의자들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김구도 사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사고도 없었지만은 공산주의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김규식이도 그러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뭐 하버드 나오고 이런 프린스턴 나온 이승만은 미국식 사고를 가져서 서구식 민주주의적 사고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 했다는 사람은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사회주의자, 빨갱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제 조선의 지식인한테 전파되어서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형이가 만드는 건중이라는 게 좌파 정권 인수위였는데 그걸 일본군이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고 다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통치를 포기하고 빠진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70%, 민주주의를 좋아한다 미국식 14%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 이걸 다스릴 수 있다고 처음에 3만 명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45년에 일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을 내쫓고 한국을 미군이 1948년 정부 수립까지 3년을 군정을 했잖아요. 군정 기간에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빨갱이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럼 빨갱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한 사람, 일제시대 때 만주에 사관학교 가가지고 일본군에 복무한 사람, 일본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만 빨갱이가 아니었어. 왜? 일본의 주축이었던 사람들은 빨갱이는 아니었죠. 일본군이 빨갱이도 엄청 일제시대 때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주축으로 세우려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일한 관료, 그 다음에 일본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조선 국방경비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중에 조선 사람들이 경찰. 그래서 당시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1948년 할 때 지식인 중에 쓸만한 사람은 다 빨갱이고 빨갱이 아닌 사람은 일제시대 때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그 밑에서 한국이 이제 끝났다. 조선은 사라졌고 이래서 어쨌든 거기서 지식인들이 일하던 사람들, 조선 총독부에 있던 관료, 경찰,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써서 빨갱이가 안 되는 게 맞았느냐? 아니면 빨갱이로 가는 게 맞았느냐? 자,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쓰는 사람들을 일했던 경찰, 군인, 관료들을 판사, 뭐 검사까지 다 쓰는 게 맞았냐? 안 쓰는 게 맞았냐? 쓰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부역자들이지만 그래야 돌아가니. 그럼 안 썼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안 써. 곳곳에 다 빨갱이들이 군인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는 거기 넘어가가 빨갱이고 박정희 대통령 형은 대구 폭동을 일으킨 빨갱이 두목이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옥이 김종필 부인이 박정희 대통령 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엘리트라는 사람 중에도 빨갱이가 있었으니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당시에 지금 와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의 친북 좌파들은 그때 철저하게 청산하고 민족주의자라는 사람, 쉽게 말하면 빨갱이들을, 사회주의자들을 썼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비슷한 나라를 봅시다. 폴란드가 망하고 폴란드 망명 정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법 폴란드가 몇만 명이 군대에 참가했습니다. 전부요, 몇만 명을 갖다가 걷고 해서 영국으로 갔어요. 노르웨이가 망하고 또 전부 영국으로 갔어요. 체코가 망하고 전부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새벽의 7인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거기 체코 망명 정부가 독일군 하이드리 3인자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망명 정부는요, 자본주의 민주주의적인 정부였는데 그런 정부가 복귀했는데 소련이 당시에 미는 공산주의자들을 당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공동정부였다가 루마니아, 체코,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차례대로 다 공산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45년 걸렸어요. 그래서 동북권이 전부 공산화되어 버렸잖아요. 알바니아부터. 그 나라가 처음에 공산당이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소련이 그 나라에 진주하면서 공산당을 밀어주고 공산당이 아닌 사람을 암살시키고 또 잡아다가 몰래 죽이고 겁을 주고 이래가지고 전부 겁을 먹게 되면서 투표를 해가 선동해서 공산당이 이겼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남한의 사정이 처음 출발부터 공산화가 되지 않고 시작했다는 거는요. 미국의 군정이 48년에 이승만이한테 떠넘기고 우리는 간다. 네가 아마 살아남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에 에치선 라인을 발표했는데 49년에 그게 뭐예요? 한국은 미국의 방어권력이 아니다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대만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것들이 임시정부 이야기하면서 민족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를 갖다가 한국이 세웠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공산한국이 공산조선이 탄생했어야 된다는 거죠. 유럽에요. 한국보다 훨씬 잘 나간 유럽의 최대 공업 국가가 체코였어요. 총 전부 독일군 총 체코 쓰다만다. 그 나라도 넘어갈 정도니까 체코는 독일 사람이 한 300만쯤 살았어요. 그게 체코슬로바키아가 넘어갈 정도였으니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다 넘어갔잖아요. 동독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시에 우리의 선택은 조선을 지배하던 해방된 한국의 70% 빨갱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14% 민주주의, 민국식 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가름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독재를 했으니까 버티지 않았겠어요? 전두환 같은 백색 깡패들을 동원해서 한국의 노조에 침투한 빨갱이들을 쳐 없애고 길거리에서 방망이 들고 같이 싸우고 했으니까 지금 유지되지 않았겠어요? 나는 보수가요. 이런 부분을 말한 거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 역사를 새로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오늘 결론은 한반도에는 사상체계가 없는 나라가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고 일제시대 때 이 한국의 지식인들 대다수 그리고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 빨갱이였다. 그래서 김자진, 김두한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 빨갱이가 죽였잖아요. 일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김두한이 처음에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두한이 거국 테러로 간 게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는가를 뒤늦게 알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 맥락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 좌파 국뽕 그리고 더 나아서 좌파들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로 처음에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소련의 당시 지배를 받고 중공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통일된 북한 인민조선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건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6.25 때 왜 내려왔을까? 내려만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려만 가면 전부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지 총 들고 저항할 거라고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오기 전에 계속 버텼지요.
그래서 처음에 미군이 왔다가 권총 들고 사냥하듯이 왔다가 개판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들어오십시오. 낙동강 전선에서 계속 버틴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착각을 한 게 아니라 내려오면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질 가능성이 일제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미 반공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주한미군 상호방위 조약, 낙후된 한국에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독재를 한 것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안 했으면 아마 한국은 살아남지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좌파였는데 살아나서 이제 우파로 전향했지요. 그래서 일본식 경제 발전 관점을 도입한 거예요.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전부 일본식 관점이었다. 일본식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사법 체계부터 모든 체계가 일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에 집중하면서 반공 노선을 강화하고 월남전을 갖다가 참여하면서 경제가 개발되고 핵 개발까지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는 이런 이 경제 최전성기에서 박정희 시대를 계승했고, 그리고 광주 사태와 87년 이 민주혁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일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득세했고, 그것이 40년 동안에 연장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좌파 천국이 된 것은 마치 좌파들이 요즘 나타난 게 아니라 깊은 좌파의 뿌리가 이 당시 우파 군부 정권을 타도하고 좌파들이 정권을 접수했고, 이후에 보수 우파들은 사상 체계나 이념 체계가 허약했고, 지금 제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이재명 시대는 좌파 진지가 구축되고 사회 전반에 좌파가 완성되어 가는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제 시대가 끝나고 부역자들이 뭔가를 다 잡고 있으면서 왜 저런 사람들 등용하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의문이 풀렸네. 나도 그랬지. 예. 그리고 이 불교가 인도에서 먼저 생겨가지고 중국으로 인도는 금방 없어져 볼 거예요. 힌두교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건너간 게 버마가 불교 전성 국가잖아요. 인도 옆에가 버마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 뒤에 이제 생긴 나라고. 그래서 버마에서 태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또 건너간 거죠.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넌 거죠. 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대만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대만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만은.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그걸 이제 민족의 차별성이라고 봐요. 일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하나는 지금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만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미제다 하는 것보다도 일제다 하는 것이 더 신용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일본이라고 하면 반일 감정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저 부분에 중요한 거는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나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대만과의 정신적 유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은 자위대가 뭐 훈련하러 온다고 해도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가요, 단지 운동권 뿌리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부터 오랜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제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정오적 감정을 굉장히 심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건 뭔가 하면 오늘날 좌파들이 옳았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일제시대를 일제강점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위안부 문제에 몰두하고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이게 좌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게 친중으로 가는 게 그거 아닌가요? 예? 자기들 친중으로 자꾸 가지고 그런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좌파 사회를 한국에 완성시켜서 이걸 북한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그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들 올해부터 그래서 대표님 방송을 들으면서 대표님은 일본이 우리가 생각할 거라고 틀리게 얘기를 하고 계속 듣고 오늘도 와서 들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되게 발전도 했구나. 그리고 오늘 역사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제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참석한다는 게 제가 토요일 같은 때 술 한잔 먹으면 우리 아들이 앞에 앉아요. 근데 이 자식이 주말에 가면 역사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가 맞는 얘기를 하나 이거 틀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오늘 대통령 역사를 듣고 이번 토요일에 또 아들하고 또 한번 논쟁을 좀 한번 해보려고 들었어요. 그 영환수 씨 그 말씀에 제가 덧붙여보겠습니다. 네. 제가 건설업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 경험을 갖다가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하 매수물에 대한 기록이 지하 매수물에 있는 기록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일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내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있는 건 일제시대 때 한 거고 얘는 그 뒤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 가끔 가다 보면 서울 시내 남남의 특징 이런 데 막 새로 생겨 막 블랙홀이 생기는 게 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만 해도 그런 것이 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요즘 이제 기록을 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하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에 사실 철도라든지 모든 우리 그 기반시설, 사무대로뿐만 모든 그 인프라에 대해서 일본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근데 대만 애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느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만약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청문회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장수가 했던 발언 기록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굉장히 비겁한 놈들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누구니 얘가 아스팔트 보수 어쩌고 하는데 그런 이전에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 사람들에서 이 보수의 뿌리가 한마디로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 패망 이후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 일제하에서 군인해가지고 국방군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싸웠잖아요. 장군들 다 그 사람들이 싸웠지요. 사령관들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일제 군대가 지리산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제주도 가서 소탕을 했잖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다른 질문 또 있으면 하시고요. 이 좌파 역사관이 언제 좀 뽑힐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그런가요? 그 부분은 솔직히 민족성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적 대결에서 이런 거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걸 붙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지요. 마치 일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한 칼 먹고 비실비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점령해서 다스린 거는 배지만은 그리고 또 일제에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그리고 그 공을 갖다가 민주주의로 개성시켰다. 일본은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중국하고 붙었으면 한국도 같이 사회주의 국가 되지 않았겠어요? 러시아하고 붙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사회주의를 갖는 게 맞았느냐, 안 가는 게 맞았느냐라는 부분에 선택의 문제지요. 그 부분을 갖다가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의 역사가는 전부요, 오랑캐식 국뽕 좌파 사고관을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오늘 서두에 저기 무슨 뭐 기원전 친석기,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할 때 왜 저런가 생각했을 건데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 위대한 사람만 얘기했지 뭔가 반은 절대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세종대왕 한글만 참배했지 그 시대에 노예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노예 시대로 갔었는지 그런 걸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지배층의 가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롭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